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와 함께하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숙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블랙록, 티커 심볼 BLK입니다. 블랙록 하면 뭐니 해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자산 운용사를 넘어서 금융시장의 핵심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뭐랄까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블랙록이라는 이 거대한 금융제국의 속사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블랙록의 사업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적으로는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기술적 혜자, 특히 알라딘 플랫폼은 대체 무엇인지 좀 상세히 분석해 볼 겁니다. 물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블랙록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블랙록의 긍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iShares ETF가 갖는 그 강력한 힘, 그리고 알라딘이라는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 또 꾸준한 성장세 같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블랙록이 왜 금융시장의 거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성공 방정식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블랙록의 성공은 부인할 수 없죠. 대단한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의 그림자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다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 변동성에 따른 운용자산, 그러니까 AUM 리스크는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치열해지는 ETF 시장 경쟁 속에서 수익성 악화, 다시 말해 수수료 압박, 이른바 프리 프레셔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블랙록이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운용자산 즉 AUM 규모가 무려 11조 6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일경 5천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그리고 2025년 6월 말에는 12조 5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을 만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블랙록이 내세우는 핵심 비전은 모두가 더 나은 금융 미래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 to help more and more people experience financial well-being인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굴리는 것을 넘어서 고객들의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돕겠다는 어떤 선악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추상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블랙록은 아주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용자산 AUM 규모를 지속적으로 10조 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고 또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블랙록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유기적 기본 수수료 성장률 (Organic Base Fee Growth)를 연 5%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인수합병 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2024년에는 GIP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인수 효과를 빼고도 7% 성장을 달성하면서 목표치를 초과했어요. 이는 신규 자금 유입, 즉 net inflow사고 기존 자산의 시장 가치 상승을 통해서 핵심 수익원인 운용 수수료를 꾸준히 늘려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셋째, 기술 서비스 부문의 연간 계약 가치 ACV 성장률을 높은 한 자릿수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ACV는 주로 알라딘 플랫폼 구독 수익과 관련이 깊은데요. 2024년에는 무려 12%라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건 블랙록이 단순 자산운용사를 넘어서 이제 핀테크 리더십을 강화하고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면서 나아가 기업으로서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전 자체는 정말 멋지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금융 미래.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듣기엔 참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수십조 달러를 굴리면서 과연 모두를 위한 금융을 실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대 기관 투자자나 부유층 중심의 자산 증식에 더 기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랄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정량적 목표들도요. 결국 블랙록 혼자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AUM 10조 달러 유지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만약에 얼어붙는다. 그러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목표거든요. 5% 유기적 수수료 성장률이나 기술 서비스 ACV 성장률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 금리 변동, 경기 침체 아니면 지정학적 위기 같은 이런 외부 변수에 너무나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목표들이라는 점을 좀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 자체가 블랙록의 펀더멘털보다는 외부 환경에 더 의존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외부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맞는 말씀입니다. 블랙록이 뛰고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목표 시장,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은 전 세계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자산 운용 시장 전체입니다. 그 규모가 무려 100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죠. 특히 이 중에서도 블랙록은 인덱스 펀드하고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iShares라는 브랜드를 통해서죠. 실제로 2025년 1분기 매출 구성을 한번 보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투자 자문 및 관리 수수료, 그리고 증권 대여 관련 수익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83%가 여기서 발생하고 이게 블랙록의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기술 서비스 매출, 즉 알라딘 플랫폼을 통한 구독 수익인데요. 약 8% 정도를 차지합니다. 비중 자체는 아직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진율이 매우 높고 또 예측 가능한 구독 기반 수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9%는 펀드 판매 관련 분배 수수료 같은 기타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블랙록이 이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형 플랫폼을 통한 성장, Growth through Scaled Platform 전략인데요. 첫째, ETF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iShares는 미국 ETF 시장에서 약 3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2위인 뱅가드하고도 격차를 꽤 벌리면서 독주하는 수준입니다. 저렴한 수수료의 핵심 인덱스 펀드뿐만 아니라 채권 ETF, 테마형 ETF, 심지어 액티브 ETF까지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통해서 시장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대체 투자 얼터네이티브스 부분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외에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고 운용 보수율도 훨씬 높거든요. 최근에 인수한 GIP, 즉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스처럼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문 운용사를 인수해서 이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 알라딘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알라딘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툴을 넘어서 투자 결정, 거래 실행, 리스크 분석, 보고서 작성 등 투자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 알라딘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기술 컨설팅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서 금융기관들의 핵심 IT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고마진 구독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iShares의 ETF 시장 지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뱅가드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더 낮은 수수료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용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결국 블랙록의 평균 운용 보수율 하락, 그러니까 수수료 압박, fee pressure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저비용 상품 중심으로 AUM이 늘어난다면 겉으로 보이는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 강화 전략도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블랙록의 기존 강점은 사실 저비용 패시브 투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이미지가 좀 충돌할 수 있어요. 또 대체 투자는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고 유동성이 낮고 가치 평가도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모시장의 복잡성이나 불투명성이 블랙록의 명성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알라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 보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언제든 새로운 경쟁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클라우드 기반의 좀 더 유연하고 저렴한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AI 기반의 차세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그런 니치 플레이어들이 알라딘의 아성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라딘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오히려 미래 변화에 대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블랙록의 재무 모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효율성하고 리스크를 따져보겠습니다. 블랙록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특징은 자산운용 플랫폼 및 기술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막대한 고객 자산, 즉 AUM을 기반으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부담이 매우 적은 그런 자본 경량화, 캐피털 라이트 모델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블랙록이 높은 자본 효율성을 달성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자본 효율성 지표를 살펴보면요. 먼저 자기 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이건 뭐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블랙록의 ROE는 약 13%에서 15%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게 경쟁 자산운용사들의 평균 ROE가 한 10%에서 13%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약 1%P에서 3%P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총자산 이익률, ROA를 보면요.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냈는데 블랙록의 ROA는 약 4%에서 6%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역시 경쟁사 평균인 2%에서 4%보다 한 1%P에서 2%P가량 높은 수치고요. 그러니까 ROE 모두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우위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 경량화입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그 12조 달러가 넘는 AUM은 고객의 위탁자산이지 블랙록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블랙록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자본과 총자산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행처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ROA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죠. 둘째는 강력한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어용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적인 운영 비용, 인건비나 시스템 유지비 같은 것들은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거든요. 즉,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겁니다. 덕분에 블랙록은 40%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바로 이 높은 자본 효율성이 블랙록의 강력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면서 주주들에게 꾸준히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사업 구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수익 모델하고 영업 레버리지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요. 블랙록의 주요 수익원은 역시 운용수수료, 피인컴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이익률도 매우 높죠. 향후 2년간 연평균 6%에서 9% 수준의 성장이 예측되는데 이건 결국 AUM 순유립 규모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서비스, 알라딘 앤테크 부문은 매출 비중은 약 10% 정도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률이 매우 높고 성장성도 가장 뛰어납니다. 금융교제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알라딘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10%에서 15%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펀드 분배 수수료 같은 기타 서비스 수익이고요. 연평균 4%에서 6%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결국 블랙록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AUM 순유입을 통한 양적 성장과 시장 상승에 따른 AUM 가치 증가, 그리고 고마진의 알라딘 플랫폼을 통한 질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좋아서 AUM이 10% 증가하고 평균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총 매출액은 AUM 증가율하고 비슷하게 약 8%에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같은 고정비 성격의 운용 비용은 AUM 증가율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약 12%에서 1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블랙록의 경우에 이 영업 레버리지 비율이 약 1.2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즉 매출이 1%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1.2%에서 1.5% 증가한다는 의미죠. AUM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이 높은 영업 레버리지 덕분에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블랙록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AUM이라는 엔진이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수익성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요. 성장기에는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죠. 이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는 반대로 시장이 꺾일 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익이 급증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익이 매출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급감하는 역 레버리지, 리버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블랙록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즉 AUM 규모 변동 리스크입니다. 블랙록은 전통적인 은행처럼 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 리스크나 복잡한 규제 관련 법정 리스크보다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이 AUM 변동 리스크, 마켓 앤 피듀셔리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AUM 감소 시 블랙록의 비용 구조는 전통적인 은행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은행은 경기 침체 시에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대손 충당됨이라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서 이익이 감소하는 구조잖아요. 하지만 블랙록은 AUM 자체가 줄어들면 그에 연동된 수수료 수입 자체가 직접적으로 감소합니다. 즉, 수익 기반 자체가 축소되면서 매출과 이익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비용 증가 문제가 아니라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10% 하락하고 동시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블랙록 전체 AUM의 2%에 해당하는 자금을 순유출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AUM이 12조 5천억 달러라고 가정하면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1조 2,500억 달러, 12.5조 X 10%가 감소하고 순유출로 인해서 2,500억 달러, 12.5조 X 2%가 추가로 감소해서 총 AUM은 약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12%, 10% 플러스 2% 감소하게 됩니다. 총 매출액 감소율도 AUM 감소율하고 비슷하게 약 10%에서 12%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어떨까요? 아까 설명드린 그 역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매출 감소율보다 더 큰 폭인 약 12%에서 1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 하락 충격이 이익단에서는 더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블랙록의 자본 경영화 모델은 신용 리스크가 낮다는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 침체 시 AUM 감소와 함께 수수료 수익이 급감하면서 이익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블랙록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 네트워크, 데텐 데리버티브 인베스트먼트 네트워크의 약자를 따서 만들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자산, 부채, 파생 상품을 포함한 모든 투자 활동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거래 실행, 포트폴리오 운용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블랙록은 이 알라딘을 내부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 개의 경쟁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들에게 SaaS, 즉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형태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사에게 핵심 기술을 판매하는 좀 독특한 모델이죠. 그렇다면 이 알라딘 플랫폼이 블랙록의 실제 순이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량화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25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분기 블랙록의 기술 서비스 부문 매출은 4억 3,6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기술 서비스 매출의 순이익률을 얼마로 추정해야 할까요?
블랙록 전체의 GAAP 기준 순이익률은 1분기 기준으로 한 29% 수준이었지만 알라딘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특히 금융 분야의 독점적인 플랫폼은 훨씬 높은 마진율을 가집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럭셔리 사스 모델 수준인 한 60% 정도의 순이익률을 자정해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블랙록 전체 순이익은 15억 1천만 달러였고요. 이 가정 하에서 1분기 기술 서비스 수익을 계산해 보면 매출 4억 3,600만 달러의 60%인 약 2억 6,160만 달러가 됩니다. 이게 1분기 전체 순이익 15억 1천만 달러의 약 17.3%에 해당하는 꽤 상당한 규모입니다. 즉, 블랙록은 전통적인 자산운용 수수료 외에도 알라딘이라는 강력한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 순이익의 거의 20%에 가까운 부분을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마진의 소프트웨어 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블랙록의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또 시장 변동성에 따른 AOM 기반 수수료 수익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알라딘이 구축한 기술적 해자, 즉 모트는 단순히 수익 기여도를 넘어서 훨씬 더 강력합니다. 현재 알라딘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의 약 7% 이상, 금액으로는 30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표준 운영체제, OS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처럼 말이죠. 이러한 독점적인 시장 지위 자체가 블랙록의 가장 강력한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더 분석해 보면요. 첫째, 대체 불가능성과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핵심 업무 시스템으로 알라딘을 깊숙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시스템을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단순히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합 문제, 직원들 교육 문제,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 정말 천문학적인 전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아, 그렇죠. 전환 비용. 그게 정말 크죠.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네, 맞아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둘째, 강력한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알라딘 사용자가 늘어나고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플랫폼에는 더 방대하고 다양한 글로벌 자산 및 리스크 관련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블랙록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스크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죠. 사용자가 많을수록 시스템이 더 똑똑해지고 이건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유인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후발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셋째, 압도적인 진입 장벽입니다. 알라딘처럼 이렇게 포괄적이고 또 수십 년간 검증된 안정성을 갖춘 금융투자 플랫폼을 처음부터 개발하려면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십억 달러 이상의 누적 R&D 비용과 함께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오랜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생기업이 넘보기 힘든 장벽이죠. 넷째, 보이지 않는 규제적 해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금융규제 당국은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잖아요. 알라딘은 많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표준 플랫폼으로서 규제 당국이 해당 기관들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블랙록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강력한 무형의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셈이죠. 알라딘의 형제 가치하고 기술적 해자가 강력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금융계의 OS는 비유도 적절하고요. 하지만 기술의 세계에서 영원한 독점은 없다는 점을 좀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쟁자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기술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AI 기술을 훨씬 더 깊숙이 총합한 차세대 리스크 관리 플랫폼 같은 게 등장해서 알라딘의 아성을 위협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또 모든 금융 업무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기능, 예를 들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대체 투자 분야의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 ESG 데이터 분석 같은 데 특화된 전문 솔루션들이 베스트 오브 브리드 방식으로 부상하면서 알라딘의 영역을 조금씩 잠식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라딘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계란을 담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기술 변화나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혁신은 언제나 가장 안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알라딘의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이 블랙록의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까 1분기 알라딘의 순이익 기여도를 약 2억 6,160만 달러로 추산했었는데요.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10억 4,6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알라딘 사업 부문에 대해서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면 적정 PE 배수를 일반적인 자산운용사보다 훨씬 높은 한 25배 정도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모두 갖춘 고품질 사스 기업 수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알라딘 플랫폼 자체의 내재 가치는 약 261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만약 블랙록의 전체 시가총액을 1,10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알라딘이라는 기술 플랫폼 사업 부문이 전체 기업 가치의 약 23.77%,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블랙록을 단순 자산운용사가 아닌 기술기업으로도 평가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알라딘 플랫폼의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잠재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AI 기술 접목 등을 통해서 알라딘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기반을 확장해서 연간 기술 서비스 매출을 지금보다 1억 달러 추가로 증대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서 가정한 순이익률 60%를 적용하면 추가적인 순이익은 6천만 달러가 되고 여기에 P 25배를 적용하면 알라딘 부문의 기업 가치가 15억 달러, 0.6억 곱하기 25만큼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시가총액 1,100억 달러 가정 대비 약 1.36%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알라딘 부문의 성장만으로도 꾸준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블랙록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할 때는 이 회사를 단순히 AUM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알라딘이라는 강력한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기술 기반 자산 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알라딘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이고 높은 마진의 순이익을 창출하면서 기업 전체 가치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까지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블랙록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블랙록의 실적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의 실적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는 바로 순유이백입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새로 맡기거나 빼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결국 미래의 AUM 규모와 그에 따른 기본 수수료 수익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총 순유이백이 8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디지털 자산 ETF를 통해서 3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블랙록이 새로운 자산군에서도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2025년 3월 말 기준 총 AUM은 11조 6천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처럼 꾸준한 순유이백은 AUM 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AUM은 다음 분기 기본 수수료 수익 증가로 직접 연결됩니다. 블랙록이 장기 목표로 제시한 연 5% 이상 유기적 기본 수수료 성장률 달성의 핵심 동력이 바로 이 순유이백 규모와 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1분기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2025년 2분기 실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1분기 말부터 이어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세와 견조한 순유입 추세를 고려했을 때 2분기 AUM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실제 발표된 2분기 말 기준 AUM은 12조 5천억 달러로 시장 예측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7%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와, 대단하죠. 기본 수수료 수익 역시 이렇게 늘어난 AUM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2분기에는 일부 펀드에서 소규모 순유출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식 및 채권 시장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평가 이익 효과가 이걸 상쇄하고도 남아서 전체 AUM과 수수료 수익을 크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건 블랙록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블랙록은 핵심 수익성 지표로 조정 영업이익률 45% 이상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제 죄합계 기준 영업이익은 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38.7%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1분기에 29% 대비 상당히 개선된 수치입니다. 물론 세부 조정 내역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블랙록이 발표한 조정 영업이익률은 45% 이상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 일시적으로 마진을 압박했던 인건비 상승이나 기술 개발 투자 확대 같은 비용 증가 요인이 2분기에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13%나 증가하는 압도적인 외형 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안정적인 이익률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2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12.05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측치였던 10.60달러를 무려 13.68%나 초과하는 인상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블랙록이 수익성 목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익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분명 칭찬할 만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죠. 하지만 하반기 전망까지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블랙록의 미래 성장 스토리는 단순히 AUM의 양적 확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더 높은 대체 투자나 알라딘 같은 기술 서비스 부문의 질적 다각화를 통해서 평균 수수료율을 높여나가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나리오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현재의 안정적인 성장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 없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iShares ETF를 중심으로 꾸준한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블랙록의 장기 목표인 유기적 기본 수수료 성장률 5% 이상을 달성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경우 AUM은 무난하게 13조 달러를 돌파하고 EPS도 꾸준히 증가해서 주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연 5%에서 7% 정도의 완만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즉 컨센서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베어 시나리오, 즉 예상치 못한 시장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돼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및 채권 시장이 동시에 하락하고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면서 블랙록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기적 기본 수수료 성장률은 0% 내외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AUM 감소는 곧 수수료 수익 급감으로 이어지고 높은 고정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크게 하락하는 마진 압박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베어 시나리오에서는 블랙록 주가가 15%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 시나리오, 즉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질적 성장이 가속화되는 경우입니다.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서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동시에 블랙록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알라딘 플랫폼의 수익 성장이나 GIP 인수 효과를 등에 업은 고수수료 대체 투자 부문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아이빗 같은 디지털 자산 상품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주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대거 끌어들이는 것도 불 시나리오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질적 성장이 가시화되어서 유기적 기본 수수료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높아지고 영업이익률 역시 47% 이상으로 개선된다면 시장은 블랙록의 가치를 재평가, 즉 릴레이팅하면서 주가는 20% 이상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라딘 플랫폼이 금융기술 인프라로서 갖는 그 독점적 지위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GIP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뛰어든 인프라 같은 대체 투자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ETF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블랙록은 시장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질적 성장 요인들이 시장 상황 호정과 잘 맞물린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주가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불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투자자는 항상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베어 시나리오의 현실성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 지정학적 충돌, 팬데믹 같은 거시경제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블랙록처럼 시장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비즈니스 모델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쉐어스나 알라딘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거시경제의 큰 파도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앞으로 블랙록의 주가 향방은 AUM의 양적 확장과 더불어서 알라딘, 대체 투자, 디지털 자산 같은 고수익 사업 부문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서 평균 수수료율을 방어하거나 높이는 그런 질적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AUM 변동성 리스크와 이것이 기업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에게 AUM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AUM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할 때 AUM의 급격한 유출을 얼마나 잘 방어하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순유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자 가치평가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좀 흥미로운 관계가 나타나는데요. AUM 성장률의 변동성, 그러니까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AUM 성장률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데 이 변동성과 해당 기업의 PE 배수 사이에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추정해보면 상관계수가 대략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7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건 AUM 변동성이 높을수록 시장에서 낮은 PE 배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관계가 나타날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높다는 것은 미래의 수수료 수입을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즉,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위험 보상, 즉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현재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 할인율도 높아지게 되고 이게 결국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 배수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회귀 분석 추정치에 따르면 AUM 성장률 변동성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시장은 해당 기업의 P 배수를 평균적으로 약 1.0에서 2.0포인트 정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변동성은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블랙록이 경쟁사 대비 높은 PE 배수를 받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AUM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래의 AUM 변동성 변화가 블랙록의 내재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민감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의 과거 4분기 평균 AUM 성장 변동성을 4.0%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앞으로 iShares ETF의 시장 지배력이 더 공고해지고 알라딘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서 AUM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다면 변동성이 3.0%로 1.0%포인트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 수익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커지면서 PE 배수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AUM 성장에 힘입어서 순이익 추정치 자체도 한 3에서 5% 정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되어서 적정 주가는 현재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대규모 고객 자금 유출이 발생하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져서 AUM 변동성이 5.5%로 1.5%포인트 악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래 수익 예측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PE 배수가 크게 하향 조정될 것이고 실제 순이익 추정치 역시 7에서 10%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정 주가는 현재보다 15%에서 20%까지 하락하는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UM 변동성 확대는 블랙록의 주가에 매우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의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인 AUM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점에서는 확실히 블랙록의 강점이 두드러집니다. 블랙록은 앞서 강조했던 아이슈엘라라는 압도적인 ETF 플랫폼하고 또 기관 고객들을 단단히 묶어두는 알라딘 서비스 덕분에 뱅가드나 스테이트 스트릿 같은 주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AUM 변동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아이슈엘은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꾸준한 순유입에 유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블랙록 전체 AUM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완충제 역할을 하며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구조적인 강점이죠. 물론 블랙록의 이러한 낮은 AUM 변동성과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이미 현재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현재 PE 배수는 동종 자산운용사 경쟁그룹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의 현재 주가 수준을 단순히 저평가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업계 리더로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우량주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 즉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프리미엄이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겠죠. 하지만 저는 잠재적인 추가 가치 상승, 즉 리레이팅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만약 아이쉐어즈의 순유입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계속해서 뛰어넘거나 알라딘 및 대체 투자 부문의 성장을 통해 수익 구조가 더욱 다각화되고 안정화되어서 AUM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수익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 받고 있는 프리미엄 이상의 PE 배수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AUM 변동성 관리 능력은 경기 침체기에도 경쟁사 대비 주가 하락폭을 제한하는 하방 경직성을 높여줍니다. 이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프리미엄이 과도한 수준을 담는지, 그리고 앞으로 블랙록이 계속해서 이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만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검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블랙록이라도 낮은 변동성이라는 장점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시장 의존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경쟁 환경 또한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현재의 프리미엄이 미래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블랙록이 발표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대한 분석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블랙록의 현재 시가총액은 1,700억 달러가 넘고 운용자산 AUM은 12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거대한 규모의 회사에게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사실상 푼돈에 가깝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비율로 따지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따라서 이 자사주 매입이 주당 순이익 EPS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재무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발표를 분석할 때 초점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시장에 던지는 시그널로서의 가치, 즉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스처라는 점에 맞춰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금액 자체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죠. 예를 들어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직후 주가가 19% 급등했고 바로 그 시점에 1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9%라는 주가 상승에 각 요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령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자체, 예를 들어 예상치를 뛰어넘는 AUM 증가 및 수수료 수익 증가 같은 것이 약 7%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견인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시, 특히 순수자금 유입 전망이나 액티브 펀드, 기술 서비스 부문의 성장 기대감 등이 추가적으로 약 10%포인트 정도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때 발표된 1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 자체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블랙록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신뢰 프리미엄으로서 약 2%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즉, 재무적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시장 심리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재무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미미한지 숫자로 직접 계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 당시 블랙록의 주가를 $750, 총 발행 주식수를 1억 5,500만 주라고 가정하고 평균 매입 단가를 현재 주가보다 약간 높은 $758로 잡아보겠습니다. 1억 달러의 예산으로는 약 131만 9,206주, 1억 달러, 758달러 정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발행 주식수 1억 5,500만 주의 약 0.085%에 불과한 아주 작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당 순이익 EPS 증가 효과 역시 약 0.085% 수준에 그칩니다. 정말 미미하죠? 사실상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자사주 매입은 블랙록과 같은 대형 우량 기업들이 꾸준히 시행하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자 회사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시장에 과시하는 상징적인 신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실질적인 가치 변화보다는 심미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건 블랙록의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신호입니다. 견조한 AUM 증가가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죠. 또한 최근 GIP 인수와 같은 대규모 M&A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할 만큼 자본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이건 아이쉐어 ETF하고 알라딘 플랫폼이라는 두 핵심 성장 엔진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확신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핵심 사업들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굳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방어하거나 부양하려는 제스처를 취할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경영진이 간접적으로 시장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진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는 블랙록이 자산운용 업계의 리더로서 가진 독보적인 지위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프리미엄을 실제 목표 주가 산정에 반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블랙록의 목표 주가가 $820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이번 자사주 매입 발표가 주는 글로벌 리더십 및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 프리미엄으로 5.5%를 추가로 적용하는 겁니다. 블랙록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행동은 이러한 우위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경쟁사 대비 더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5.5%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수정된 목표 주가는 $865.1, 820 곱하기 1.05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쉐어스와 알라딘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은 이러한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풍부한 현금 흐름을 뒷받침하므로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여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추가 상승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투자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 2025년 10월 14일 발표될 예정인 블랙록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프리뷰 시간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을 텐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AUM 규모와 순유입액 추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 수수료 수익의 변화입니다. 또한 알라딘 플랫폼을 포함한 기술 서비스 매출의 성장세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최근 마무리된 HPS 인수와 같은 M&A 효과가 이번 분기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 또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ETF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3분기에도 지속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블랙록은 공식적으로 분기별 실적 가이던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연 5% 이상의 유기적 기저수수료 성장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죠. 현재 시장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즉 예상치 평균을 살펴보면요. 주당 순이익 EPS는 대략 11.25달러에서 11.80달러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와 비슷하거나 아주 소폭 하락한 수준인데 이미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데다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눈높이를 약간 낮춘 점을 좀 감안해야 합니다. 총 매출액은 62억 2천만 달러에서 62억 7천만 달러 사이가 예상됩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건 주로 HPS Investment Partners 인수 효과가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외형 성장은 확실해 보이죠. 총 AUM 규모는 드디어 13조 달러를 돌파해서 13조 7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2분기 말 AUM이었던 12조 5,200억 달러에 HPS 인수 효과 약 1,650억 달러 하고 3분기 동안의 시장 상승분 및 신규 자금 순유입분이 더해진 결과로 추정됩니다. 핵심 사업 부문별 컨센서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기본 수수료입니다. 총 기본 수수료 컨센서스는 약 49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UM 증가와 HPS 인수 효과가 가장 큰 요인이고요. 순유입액, Net Flows, 컨센서스는 약 1,690억 달러로 블랙록의 장기 목표치인 분기당 1,440억 달러보다는 높지만 작년 3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수치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력인 iShares ETF와 함께 금리 상승기에 수요가 몰리는 머니마켓 펀드, MMF 등 현금 관리 부문에서 견조한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특히 1분기에 돌풍을 일으켰던 비트코인 현물 ETF, 그 IBD의 자금 유입 추세가 3분기에도 지속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다만 AUM 구성을 보면 여전히 ETF 3분기 말 약 4.9조 달러 예상과 같은 저수수료 패시브 상품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블랙록의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수수료 압박, fee pressure, 우려가 계속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서비스 매출 알라딘입니다. 알라딘 플랫폼 관련 매출 콘센서스는 약 4억 9,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2%라는 매우 강력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라딘 플랫폼 자체의 지속적인 기능 확장과 고객 기반 확대, 그리고 최근 인수한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의 매출 기여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알라딘은 앞서 강조했듯이 변동성이 큰 AUM 기반 수수료 수익을 보완해주는 안정적인 고마진 수익원으로서 블랙록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알라딘의 성장세는 시장의 큰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적 발표 당일 블랙록의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순히 발표되는 AUM 규모 숫자 자체보다는 그 AUM 증가의 질, 퀄리티, 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체 AUM 증가분 중에서 시장 상승에 따른 턴가이익보다는 실제 신규 자금, 순유입, net inflows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순유입이 수수료율이 높은 액티브 펀드나 대체 투자 상품으로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등이 주가 반응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고요. 또한 평균 수수료율 추이와 비용 통제를 통한 수익성 방어 여부도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주가 반응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발표된 총 매출이 시장 예상치 하단인 61억 달러를 밑돌고 특히 순유입액 규모가 예상치 1,690억 달러를 크게 하회한다면 이건 성장 동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주가가 3%에서 6%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미스 시나리오. 특히 알라딘의 성장률마저 꺾인다면 충격은 더 클 수 있고요. 반대로 매출이 컨센서스 중간값인 62억 5천만 달러 근처에서 형성되고 EPS가 예상치 11.50달러 부근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주가가 보합권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최대 2%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시나리오. 비록 외형적인 목표치는 달성했더라도 순유입 증가율 둔화 등 유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주가 상승폭은 제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예상치 상단인 63억 달러를 넘어서고 EPS도 12.00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서 견조한 기본 수수료 성장과 알라딘의 강력한 성장세, 그리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순유입 규모까지 동시에 확인된다면 이건 블랙록의 차별화된 유기적 성장 능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주가가 3%에서 5%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트 시나리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 3분기 실적에서 HPS 인수 효과 덕분에 외형적인 성장, 즉 매출과 AUM 증가는 어느 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그 내용, 즉 순유입액의 규모와 질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알라딘 기술 서비스 매출이 시장 예상치 약 4.56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블랙록이 단순 자산운용사를 넘어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스토리에 힘을 실어주며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EPS 달성 여부는 결국 비용 통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잠시 후 발표될 실제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첫째, 단연 순유입액 규모와 AUM 성장입니다. 총 순유입액 규모 자체, 컨센서스 1,690억 달러 내외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수수료율이 높은 액티브 펀드나 대체 투자와 같은 장기 상품으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그리고 ICRG ETF의 시장 점유율 변화, 특히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채권 ETF와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자산 ETF, IBT 등에서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서비스 매출 알라딘입니다. 단순히 매출액전 성장률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연간 계약 가치, ACV 성장률 추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수수료율과 성과 보수입니다. 전체 AUM 대비 기본 수수료 비율, 즉 평균 수수료율이 하락 압력을 잘 방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동성이 크지만 이 기여도가 높은 성과 보수, 컨센서스는 이번 분기 소폭 감소 예상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전략적 파트너십 및 M&A 효과, 그리고 장기 성장 전략입니다.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HPS 인수가 실제 AUM과 매출, 그리고 수익성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AI 기술 도입, 지속가능 투자, ESG 확대, 인프라 투자 강화, 자산 토큰화 등 블랙록이 강조하는 미래 메가포스를 활용한 장기 성장 로드맵에 대한 경영진의 구체적인 코멘트와 비전 제시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4가지 핵심 변수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될 블랙록의 3분기 실적이 앞서 제시된 bullish, bearish, bearish 시나리오 중 어디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블랙록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장기 리스크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식 및 채권 시장이 동반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하면서 특히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액티브 펀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면 가령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블랙록의 총 AUM이 단기적으로 15% 감소하고 동시에 액티브 펀드에서만 추가적으로 8%의 순유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UM 감소는 즉각적으로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지므로 이건 블랙록의 순이익이 기본적인 예상 시나리오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자산운용사의 주가는 시장 전체 하락률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 즉 시장 베타가 1보다 크며 블랙록의 경우 역사적으로 약 1.19에서 1.3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고 미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시장이 블랙록에 부여하는 PE 배수 자체도 현재의 28배 수준에서 과거 침체기 수준인 20배 이하로 크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수익이 감소 효과와 PE 배수 하락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최악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블랙록의 적정 주가가 현재 대비 25%에서 최대 35%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블랙록의 AUM 기반 수익 모델이 본질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 극대화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이 현재 보유한 알라딘 플랫폼의 시장 독점력을 AI 기술 접목 등을 통해서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ESG 및 AI 관련 인프라 투자 분야를 선도하며 나아가 토큰화된 증권이나 프라이빗 마켓 같은 새로운 자산군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점해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초과 수익을 차출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이걸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면 예를 들어 알라딘 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AI 고도화 등에 힘입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5%씩 고성장하고 이게 전체 순이익에 추가적으로 5%의 기여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아이시얼스의 꾸준한 자금 유입과 함께 인프라, 사모대출 등 신규 성장 동력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향후 5년간 AUM 성장률 CAGR이 기본 예상치인 6%를 크게 상회하여 9%에서 10% 수준을 달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CAGR이 9%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시장은 블랙록을 더 이상 단순한 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독점적인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금융 기업으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알라딘과 같은 고마진 기술 서비스의 비중 확대는 전체 수익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죠.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성장성을 반영해서 블랙록에 부여하는 PE 배수를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은 30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UM 성장 가속화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블랙록의 주가는 현재 대비 35%에서 최대 50% 이상의 상당한 상승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블랙록의 최종적인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먼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데 사용될 적절한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 리스크 어저스티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계상해야 합니다. 블랙록은 부채 비율이 약 28.5%로 매우 낮고 신용 등급도 우수하므로 기본적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는 약 8.5%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블랙록 사업 모델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을 가해야 합니다. 먼저 AUM 기반 사업 모델이 갖는 높은 경기 민감성과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해서 시장 변동성 프리미엄으로 플러스 1.5%P를 추가합니다. 반면 아이쉐어즈가 가진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알라딘 플랫폼이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경쟁 우위, 즉 강력한 기술적 해자는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이므로 이걸 반영해서 기술적 독점력 디스카운트로 마이너스 2.5%P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기본 WACC의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을 조정한 최종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은 7.5%, 8.5% 플러스 1.5% 마이너스 2.5%로 계산됩니다. 이 7.5%라는 비교적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블랙록의 장기 현금 흐름 할인법 DCF 분석을 수행하고 앞서 논의한 독점적인 경쟁 우위와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블랙록의 최종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블랙록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블랙록은 앞으로 지속될 자산운용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AI, 데이터 분석 등 기술력 신의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저리가 산출한 리스크 조정 할인율 7.5%는 블랙록이 가진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알라딘과 아이쉐러라는 두 개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해자, 모트가 창출하는 영속적인 초과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정당한 프리미엄을 부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 조정기를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서 이후 강력한 AUM 증가와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긍정적인 분석 결과하고 목표 주가 상승 여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산출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사이의 상승 여력이 30% 정도라면 물론 매력적인 수준이지만 매수, 바이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공격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최종 할인율 7.5%가 블랙록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 거대한 시장 리스크를 과연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적 해자가 강력하다고 해도 결국 블랙록의 AUM 규모와 실적은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라는 외생 변수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그 근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에는 항상 보수적인 접근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미래 성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오늘 저희가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12조 달러가 넘는 압도적인 AUM 규모와 이를 기반으로 한 iShares ETF의 시장 지배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알라딘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자본 효율성과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대체 투자, 기술 혁신, ESGI 등 미래 메가 트렌드를 선점하려는 노력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하고 과제들도 분명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역시 AUM 변동성과 시장 상황에 대한 높은 의존성입니다. 아무리 블랙록이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치열해지는 ETF 시장 경쟁 속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미래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승환경 속에서 알라딘의 독점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크게 악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험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블랙록은 자산운용 업계의 명실상부한 리더로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 거대한 규모와 뛰어난 기술력 이면에는 시장 변동성이라는 본질적인 리스크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블랙록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균형 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교차 검증하시고 필요한 경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와 함께하는 더 딥다이브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